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던 변희재 대표님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희재 대표.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뜨거운 인물 세 분을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태용호 의원,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그리고 영원한 스타 김건희 씨. 다 제 전문 분야네요. 특히 이제 전광훈, 태용호는 제가 독보적인 전문가고, 김건희는 다른 전문가도 있지만은 제가 n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고. 자, 정광훈 목사가 탈당한다고 기자회견 해놓고는 다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 뭐 당원 민주주의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왜 입장이 바뀌었죠?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 정광훈 목사는 이 현 윤석열 정권을 자기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 지분 50%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또 후원자들도 모으고 했어요. 후원금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따지면 정광훈 이 정부에 이렇게 영향력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쫓겨나 버리면은 후원자들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면 후원금 반환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이 보도 자료에는 결별로 하겠다 했는데 저는 볼 때 하룻밤 사이에 후원자들이 엄청 컴플레인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본인 탈당하고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광훈은 사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 텐데 후원자들이 이거 뭐냐, 더 붙어라 국민의힘에 끝까지 해봐라. 그래서 하루 만에 기자회견 내용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정광훈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이 있는 거네요, 그죠? 후원자들이 절대적이죠. 후원자들이. 저런 분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금 때문에. 정광훈 목사 혼자들 제가 잘 아는데 정광훈 목사 혼자들은요 완전히 국힘당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국힘당과 같이 갈 때 후원이 되는 거지 독자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따로 빠질 겁니다 아마. 예를 들자면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집어넣은 당원들도 정광훈 목사 보고 아니 우리 집어넣고 당신이 빠지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겠네요. 신도들은 크게 전 목사 영향력은 없는데 돈을 내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힘당이라는 집권 여당과 같이 가니까 돈을 냈을 텐데 독자로 간다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제야잖아, 제야. 그렇죠. 제야에다가 돈 많은 사람이 왜 넣습니까, 돈을. 그래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어제 정광 목사가 이제 안산 자유마을이라고 데 있어요. 자기가 또 만들어 놔가지고 당원들 모집하는데 독자로 간다고 다시 선언했어요. 저쪽에서 김기현이가 입 닫아 보니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색출해내고 하니까 독자로 가는데 후보 단일화 하겠다 국민의힘과. 야 세네. 센 게 아니라 한마디로 진득이지. 진득이네. 이용호 의원 편들은 진득이지.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 후원 문제 때문에. 그럼 이제 국민의힘과 정광훈의 기독당이 일반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200석 이상을 내가 석권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떨어진 거예요. 이거 근데 최근에 나온 음모론 중에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윤석열 위장신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신당도 사실은 이게 신당을 만들려면은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어. 별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예 없던데요. 금태섭 의원도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냥 이제 이 양비론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정치의 실패를 얘기하지 정권의 실패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위장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비스무리한 한마디로 그냥 옷만 바꿔 입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있고 그다음에 2중대, 3중대, 4중대 다양하게 생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국힘당과 단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합당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이라고 원래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원래 많이 있는 거예요. 신당부터 만들어 놓고 합당해버리는 거 본진이. 그렇죠. 완전히 그냥 조삼모사인데. 그게 제3지대 신설 합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대철이나 저희 김한길이나 저런 사람들. 그건 분명히 작업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쪽에서 그런 걸 계산하게 되면요 전광훈을 무조건 떨궈야 되거든요. 이게 중도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광훈이 딸려오면은 다 무너지니까 정광훈을 떨구고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정광훈이 지금 바짓가랑이 붙잡고. 아니 그럼 정광훈 목사도 상황이 좀 불쌍하네요.
안타깝죠. 저는 이제 15년 이상 제가 아스팔트 동지로 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광훈 목사하면 그래도 참 그래도 이제 보수에서는 네네. 그래도 그래도 뭐 좀 했던 사람인데 한해가 근 사람인데 저런 꼴을 당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서 예. 좀 어떻게 저렇게 짓밟히고 내가 개돼지들도 밟히면은 덤비는데 훔쳐가는데. 이게 네.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거 네네. 제가 좀 많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요 정광훈 목사는 구속당해요. 아,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독교 보수 정당도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액션 자체도 거칠고 급진적인 극우로 가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독자유당 가지고 원래 총선 때 많이 도전해봤었죠. 근데 다 네. 실패했습니다. 다 네. 실패했었는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더 세를 모아가지고 여당 이제에 붙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서 사실 이제 좀 잘못된 계산이 나온 거죠. 자기가 아스팔트에서 도와주면은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지분 줄 줄 알았는데 이 기본적인 보수 집권 세력이라는 거는 아스팔트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거기에 또 당한 거죠. 정광훈 목사가 극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급진적인 운동을 해가지고 정권에서 이렇게 지분을 먹겠다는 권력욕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인가요? 근데 그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념지향적이라기보다 네. 전광훈 목사가 사고친 거는 극우 때문에 사고친 게 아니라 거의 반사회적인 발언 때문에 반사회적인 사고쳐서 발언. 간호사들에게 짧은 치마 입히고 가슴들은 이런 발언들이 거의 다 문제가 됐지. 품격의 문제네.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본 소양의 문제여서요. 기본 소양의 문제. 이념적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보수판을 개혁할 때 우리가 전광훈 목사랑 같이 못 가겠다는 거는 그 네. 사람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소양이에요. 행태의 문제. 예. 그러니까 좌든 우든 인간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네. 이걸 넘나드니까. 원래 근데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보수예요. 그렇죠. 이 개신교 윤리주의가 그대로 보수주의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절제,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보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미친 보수라고 표현을 써요. 미친 보수. 그래서 정광훈의 광자가 미칠 광자 아니냐. 그러니까 미친 보수예요, 저거는. 보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아주 그냥 독실한 크리스찬 있잖아요. 네네. 절제되고 그런 사람들. 맞아요. 그게 원래 보수주의거든. 이제 켈빈주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학자가 뭐 이제 막스 베버거든. 전광훈이 자기가 켈빈주의라 그래요. 본인이 켈빈주의라 그래요? 그 막스 베버 가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 나오는 그게 게 이제 보수 기독교거든. 켈빈주의라 그래서 그게 돈에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본주의하면 돈 얘기하는데 돈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업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네. 장인들, 뭐 맞습니다. 마에스터 맞습니다.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정광훈은 자기도 켈빈주의고 윤석열도 켈빈주의라 그러는데 이미 둘 다 안 되는 게 켈빈 클라인 아니야 혹시? 켈빈주의는 완전 자기 일에 몰입해야 되는데 검사가 정치하고 목사가 정치하는 인간들이 무슨 켈빈주의고 그 기독교에서 켈빈주의 술 마시면 안 돼요. 맞아요. 켈빈주의 술 마시면 안 돼. 금욕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켈빈주의는. 간호사들 미니스커트 입히자 켈빈주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이분 내가 왜 켈빈주의 봤더니 켈빈주의가 예정설이 있잖아요. 예정설. 켈빈주의에서 예정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예정해 놨는데 우리가 그 예정된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성실하게 살자가 예정설인데. 그렇죠. 네. 아니 정광훈 목사 연설한 거 보니까 예정설을 자기와 윤석열은 하나님이 주제로 예정해 놨다.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을 모른다는 게 켈빈주의인데 그걸 완전히 사기를 치더만. 아니 윤석열이 그러고 기독교인도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을 가지고 켈빈주의라 그래. 일단 교회는 다녀야지 켈빈주의도 맞은 얘기 나오지. 두 분 다 속옷 켈빈 클라인 바로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면서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태영호 최고위원. 야, JMS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 김구 선생 이야기를 꺼낸 거는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국기를 건드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태영호 의원이 지금 두 건을 건드렸는데 4.3하고 김구하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점은 어디 찍혀 있냐면 김일성에 찍혀 있어요.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4.3을 확인해 보니까 북한의 일반인들이 아니고 네. 완전 부역자 집단.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완전 김일성 부역자 집단에게만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탈북자들도 4.3이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건 못 배웠다는 건데 태영호 같은 끝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4.3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일반 북한 주민들. 일반 북한은 그게 이게 못 배웠다는 모르겠죠. 거야. 네네.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남노당하고 박헌영하고의 관련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역사에서 남노당과 박헌영이 완전 지워졌기 때문에 안 가르칠 겁니다. 안 가르치는데 이제 네네. 태영호 주장은 뭐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게 이제 초 엘리트들만 대해서는 실제로 남노당도 김일성이 컨트롤했다. 네네. 이게 제가 배웠다는 건데 4.3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느낌이 야 모든 거를 현대사를 김일성이 다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확신을 가졌어. 아, 이 사람은 김구 4.3이고 여기를 폄훼하려는 목표가 아니고 머릿속에 김일성이 전지전능했다는 게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김구도 자기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일성의 계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야,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밥을 짓고. 예, 참.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애초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50년 이상을 김일성, 김정일의 부역한 그 집안에 특히 와이프 집안은 백두혈통이야, 백두혈통 집안에는 오진우 씨, 오금열 씨가 오금열 집안이에요. 그 그쪽 백두혈통과 같이 결혼해서 김정일, 김일성은 범죄 집단이지 뭐 거기에 부역하고 거기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와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국회의원 자격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애초에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제가 칼럼을 썼어요. 이거 안 된다. 네네. 이거는 보수에서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유일하게 내놓은 게 자기 자서전 하나인데 자기 주장이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 거기 나온 게. 근데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이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김정은하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밖에 없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이분이 들어오기는 박근혜 때 들어왔는데 바로 탄핵됐고 이제 이 국정원이 따라붙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따라붙어야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권에 따라붙었을 때가 최소한 3명 이상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야당 의원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들이받고 싸워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국정원이 감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냐. 여기서도 안 되는 거고. 이 이야기에 그거 아세요? 국정원 내에도 이제 이념적 파벌이 있고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도 뭐 어쨌든 유라이트잖아요, 그죠? 하태경 의원도 북한 갔다 온 적이 있는가요, 과거에? 길림성에 들어갔다가 미립북 해가지고 네네. 거기서 북한군하고 사진 찍어서 자랑하다가 걸렸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관리 또는 지원 이런 흐름이 비공식적으로 있다라는 썰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죠. 거기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길림성에. 근데 막 걸려서 많이 쫓겨나고도 하죠. 그래서 그 태영호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은 완벽하게 알고 있겠죠. 태영호가 누군지. 그 다음에 좀 아는 사람들이 국정원인데 그러면은 일반 국민은 몰라. 권력자들만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의를 대변합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탈북했을 때 이제 이 태영호에 대해서 미성년자 강간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에서 그 이야기했죠. 그거 확인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부는 김정은이 알고 있겠지. 그렇죠. 북한에서는 알고 있겠죠. 북한 알고 있겠죠. 그게 맞다고 하면은 태영호는 김정은의 약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3층 서기실에 암호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김정철을 관리했습니다. 김정은이 형. 왜냐하면 주영공사라는 거는 북한은 다 대사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 돈이 없어서 주영공사가 다 컨트롤해요. 유럽을,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위스도 제가 볼 때 컨트롤했을 텐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스위스 있었기 때문에 태영호가 김정은도 컨트롤했을 거라고 저 보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어 책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가 알리고 싶으면 알린 거지. 실제 태영호가 누군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했단 말입니다. 태영호 씨와 태영호 씨 부인의 가족들이 북한에서 숙청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온 적 있습니까? 없어요. 황장엽 씨 넘어왔을 때 싸그리 죽었어요. 와이프까지 다 죽였어요. 근데 태영호와 부인은 부인 표현이 숙청 안 당했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부인 집안이 워낙 그 백두혈통 핵심이니까. 그러면 끝장내야죠. 완전히 끝장내야죠. 그러면. 근데 부인이 얼마 전에 자서전을 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가치 역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백두혈통의 직계 여성이 남한에 들어와서 북한 체제를 까는데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다? 옛날에 그 누구야 이한영 씨입니까? 살인당했죠. 살해당했죠. 이한영 씨. 근데 이한영 씨는 공개 활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숨어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김정일 쪽에 이제 가까운 친인척이니까 그냥 죽였는데 네. 태영호 부인은 지금 한 인간은 국회의원 돼가지고 설치고 있고 이제 이 태영호 부인은요 자서전 내가지고 공개 강연하고 다니고 있는데 예. 암살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김정은과의 일정 정도 연을 갖고 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는 게 네. 저는 고위 탈북자들하고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보수는 원래 그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네. 태영호보다 약간 윗급이 있어요 통전부에. 그러니까 태영호가 한 20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보 제공료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한 가치로 돈을 주는데 네. 태영호보다 한 2배 더 받은 친구가 있어요. 아 정보로도 돈을 받아. 정보- 옛날에 뭐 이웅평 씨 미국인은 그거 비행기값 받았다 이런 비행값이고 네. 이런 황장은 제일 세게 받았고 네. 정보 가치로 돈을 주는데 태영호보다 더 많이 받은 친구가 있어요. 통전부 소속인데 그 친구는 뭐 따지면 뭐 북한의 국정원 출신이니까 더 많겠지 태영호보다. 그 친구 그 경호원이 3-4명 따라다녀가지고요. 네. 사람 만나지를 못해 웬만하면은. 근데 무슨 정치를 합니까 경호원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 바닥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네. 지금 뭐 아베도 당했죠. 네. 기시다 이번에 당할 뻔했죠. 예. 김정남이 그 도망 다니는 것도 암살을 시켰는데 네. 태영호 하나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 부인까지 공개해서 이렇게 공개 활동한다는 거는 그건 김정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글쎄요, 뭐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물론 저는 계속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네, 그 출마했을 네, 때부터 네, 뭐 네. 태영호 쪽에서 할 때 뭐 저한테 시비 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네, 좀 네. 좋게 봐달라고만 좀 저한테 전달을 했죠. 변희재 대표님의 뭐 짐작일 뿐이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데려다 국회의원을 시키죠? 그게 문제죠. 그게 네. 집권 여당이 그 당시 지금 집권 여당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네, 네. 미친 사람들이요. 그거. 미친 사람들. 근데 그 당시 공천위원장이 김영호 씨였는데 네. 김영호 씨가 이제 총선 참패한 다음에 네. 인터뷰를 하는데 태영호 하나 건졌으면 된 거다. 그래서 태영호를 자기는 유엔 총회 무대에 세우겠다. 남북 대표 선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해서의 유엔은 인권위가 따로 있어요. 네. 유엔 총회는 국가 원수급 가는 데기 때문에 이거는 태영호를 그럼 태영호가 국가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겠다 선언한 거야 김영호가.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뭔가 쉬운 말이죠. 태영호를 남북을 대표하는 한민족 대통령 만들겠다고 그 김영호가 선언한 겁니다. 그럼 저기 이거. 뭐야 태영호가 메르켈이에요 독일로 치면은? 그렇죠. 동독 출신의 이제 총리가 됐는데 메르켈이. 근데 그거는 그럼 북한 출신의 아니 통일된 다음에 메르켈이 대통령 됐는데 지금 네네. 아직 저기 김정은이가 있는데 네네. 그리고 내 상식으로는 저건 김정은의 허락 없이는 지금 국회의원이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김정은이 졸개를 지금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씨 얘기는. 네. 김정은이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태영호를 강남에 꽂은 이 목표는 보수의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야. 태영호로. 태영호 대통령 되면 남북 정상회담은 볼만 하겠어요. 저는 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요. 농담 비슷하게. 저 북한도 보수파 아니에요, 저? 김정은이요? 수구 보수지 뭐 저거 솔직히 무슨 저게 무슨 아니, 사회주의예요. 근데 무슨 사회주의고 뭐 사회주의, 뭐 봉건 왕조지 이념이 뭐 저거. 있습니까? 저게 뭐 김정은이나 전광훈이나 뭐 다 비싼 사람들이죠. 봉건 왕조지 뭐 봉건 왕조. 이념을 따질 때가 아닌 거고. 이념이 어디 있어요, 북한이 제대로. 범죄 집단이고 그냥 저기는. 저는 그 북한에 대해서 이 뭐라고 해야 하나 종북적인 사람들 사실 일부 존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 봉건주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한 환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태영호는 진짜 현실주의자일 수가 있죠. 양쪽을 훤히 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태영호가 4.3하고 김구를 지르면서 네. 저는 전체적으로 보수 입장에서는 4.3에 대해서는 남로당의 무장봉기를 시작했다는 거하고 네네. 김구는 김일성에 이용당했다는 시각 갖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 보수 그래서 당연하죠.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그것도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걸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 보수는.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이제 그런 거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이제. 그거 다 겁먹고 윤석열 줄 서서 보수들이 예를 들면 조갑재 같은 사람이 입을 다물어버렸어 여기 대해서.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사상 같은 경우에 남로당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희생된 3만 명 자체가 다 좌익으로 몰려버리거든.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보수가 잘못한 얘기한 적 없어. 그러니까 태영호 얘기가 이제 이 독특했던 거는 네. 그 남로당을 김일성이가 지휘했다는 지휘했다. 게 이건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거 처음 듣는 처음 이야기. 얘기고 네, 네. 무장 공비가 활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태영호는 그거를 완전히 이제
자기가 김일성한테 배운 걸 완전 진리니까 너희들 나하고 토론할 생각하지 마. 내가 진리야. 김일성이 가르쳐준 게 맞아. 무릎 꿇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태영호는. 그러면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관하고 좀 어긋나는데요. 아니, 진짜. 제가 그래서 태영호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네. 문제는 뭐냐. 태영호가 저런 식으로 질러주니까 이거는 보수가 얘기하는 역사 얘기하고 다른 문제예요. 김일성한테 들은 거를 가지고 네네. 가르치고 있는데 조갑제가 오늘부터 또 태영호 만세 찬양하기 시작했고 보수가 지금 태영호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지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보수가 종북되는데요. 그게요. 이미 사례가 있어요. 보수가 황장엽이 들어왔을 때 네네. 황장엽에 줄 서가지고 난리 쳤어. 그것도 조갑제가 주도했는데 저는 이게 보수가 종북이랑 워낙 들이받고 싸우다 보니까 네. 진짜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사실 이제 태영호도 황장엽도 그 종북을 되게 우습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네들은 진짜 사냥개 했었는데 얘네들은 밖에 있는 개잖아. 네네. 여기에 보수가 열광하는 거야. 황장엽이나 태영호에. 네네. 그래서 황장엽은 아예 자기 책에다가 내가 만든 주체사상을 김정일이가 똑바로 이해 못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내 주체사상 가지고 새로운 국가 만들겠다고 선언한 자예요. 전향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황장엽은. 그래서 자기가 통일 대통령 되겠다 했는데 그걸 조갑제하고 보수들이 열광해가지고 아직도 황장엽 추모시켜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태영호가 어쨌든 종북들은 막 그냥 쳐버리잖아요. 제가 진짜 개다 그래서 보수가 여기에 열광해서 아까 그냥 김영호가 얘기했듯이 지금 태영호가 보수의 대권주자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에서 보수를 쓸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수 대통령 됩니까? 그 되는 과정이 뭐냐? 보수 조국이랑 맨날 싸웠는데 윤석열이가 조국을 잡아줬다. 위대하신 윤석열 해가지고 갖다 기었듯이 태영호가 야 4.3 김구 내가 얘기해줄게. 거기에 열광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보수가 뭐예요? 한국에서 보수는 그냥 진보에 대한 반대, 민주당에 대한 증오 이게 그냥 보수일 뿐이지. 정체성은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로서 볼 때는 그냥 반공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반공 하나만 남아 있는데. 아니면 황장엽이랑 태영호는 뭔데? 이 사람 반공하고 이 사람 공산주의 아니?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보수는 지금 태영호까지도 대통령 만들면요 차라리 김정은이도 만들 수 있겠다 보수가. 야 참나. 그러니까 보수가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서 보수는 끝장이 나버린 겁니다 이거는. 네. 완전 정체성이고 뭐고 노선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대권 주자가 태영호 된다 해서 보수에서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오래된 이 좀 전통적인 보수들이 이렇게 괴멸되니까 그 자리를 극우와 정체성 불명의 사람들이 채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극우는 내가 볼 때 없어졌고 이념도 없어졌고 권력만 남았어요. 권력만 남았다. 그 권력력에서 야 태영호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리고 좌파를 제압할 수 있겠다. 그럼 태영호에 줄 서는 거예요 그냥. 며칠 전에 그 최장집 교수,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예요. 진보가 보수를 괴멸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괴멸시킨 보수들이 그럼 진보를 흡수되느냐? 흡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진보의 적대적인 극단적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권력지향적인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체불명의 양아치 집단 비슷한 세력이 오히려 생기더라. 극우가 아니고 네. 오직 극단적인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네네. 저쪽 반대편에 싸워서 우리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권력 집단만 남았기 때문에 태영호뿐이 아니니까 내가 볼 땐 잘하면 김정은이하고도 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한테도. 통일되겠네요. 태영호 대통령 되면은 김정은이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보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태영호 만세, 김정은 만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김정은이가 강화문으로 오면은 인공인구 제일 먼저 뛰어갈 놈들이 조갑제 보수들이다. 그 얘기를만 했었는데 이제 현실화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보수도 원래 민족주의고 북한도 민족주의적 봉건국가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저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뒤엉켜서 엉망진창됐는데 지금 이쪽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보수는 아까 얘기했던 켈빈주의 그 기독교 윤리주의 그렇죠. 보수인데 네, 오소독스하게 이제 이미 그렇죠. 그건 끝났고 네네. 윤석열 같은 자마에서 끝나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네.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그게 무서워서. 이회창 총재 이런 사람이 정통 보수였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좀 비슷하죠. 예. 청빈하고 예, 절제되고 뭐 절제되고 좀 비슷하죠 그런 이미지가. 품격 있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그런 이미지가 이제 깐깐하고 네네. 그런 게 이제 보수인데 윤석열이 절대로 이 기독교 보수주의가요 무속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데 그렇죠. 네. 무속인들을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끝나버린 거죠.
하여튼 이게 북한 관련되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이 스토리 전개 방식은 하여튼 역동적이고 재밌어요. 근데 지금 태영호에 대해서 또 재밌는 게 지금 김재원은 완전 가루가 됐습니다. 이제. 가루가 됐죠. 끝났죠. 네. 이 정치 임명을. 네. 그래서 아마 제명 당할 텐데 네. 왜 태영호는 징계 못하냐 이거예요.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아니죠. 현역 국회의원도 다 징계합니다. 그 김성원도 그때 뭐 소나기 좀 왔으면 좋겠다 했다가 네네네. 바로 징계 당했잖아요. 다 하는데 태영호를 김기현 대표가 따로 불러서 자제해달라 요청. 그러니까 징계로 안 가겠다는 거고 태영호는 오히려 자기가 윤리위에다가 나 징계해봐 던져놓고. 그러니까 저는 태영호가 굉장히 높은 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영호 자체가 이 국민의힘을 자기 졸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김재원이 이야기했던 5.18 망언 같은 경우에는 5.18은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모든 대선 주자들이 헌법 정신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현재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대선 공약이라고 한다더라도 현재 들어있지는 않는데 지금 태영호가 이야기하는 백범 김구 선생 이야기라든가 4.3 이야기는 이거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에 위배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더 심하거든요. 이게 발언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견의 다양성을 벗어난 얘기라는 게 의견의 다양성을 벗어났죠. 자기가 이대로 배웠기 때문에 너희도 믿어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부역자가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징계 사유가 돼요. 네네. 김일성주의를 전파했잖아요. 김일성주의를. 근데 태영호에 대해서는 징계 얘기가 안 나와요. 옛날 같으면 이거 국가보안법 논란 국가보안법이지 당연히. 국가보안법 논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태영호만 지금 면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짐작은 가능하지 않나요? 김재원은 사실은 정광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에 태워져 가지고 된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세력이라든가 핵심이 없는데 태영호는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태워져서 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대중들과의 직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좀 강고한 이런 좀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태영호는 사실은 대중적 고리가 없었죠. 없었다. 근데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생긴 거죠. 거다. 이제부터 이제 팬클럽 만들어질 겁니다. 팬클럽이. 근데 김재원은 팬클럽은 없거든. 원래부터 밉상 원래 지금이 아니라 원래부터 밉상인데 태영호는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보수에서는 이제 태영호의 줄 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배경은 최하가 김영호급인데 김영호급은 친이견에서는 상당히 위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영호는 나름 중도적인 보수였는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중도라는 거는 기회주의인데 아까 말한 대로 보수의 이 훼손된 가치를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태영호 같은 애 끌어다가 권력 잡자는 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호가 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완전히 그 실세인 김태효와 태영호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태효 쪽의 제자들이 태영호 쪽에 보좌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김태효를 지금 태영호가 계속 방어해주고 있어요.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자들이 그냥 핵심급이라니까. 이게 그냥 뜨내기가 아니라. 그래서 차기까지도 이미 예정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김태효는 아주 강력한 한미일 이 동맹주의자인데 그것도 한국이 머리 숙이면서까지 어떻게 태영호 연결되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태영호까지 포함해서 김태효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때 이익대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한미일 동맹으로 끼어들어보자 이런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뜬금없이 김정은은 당분간 안 만나겠다, 쇼해서 만나지는 않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역으로는 쇼가 아니면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게 뭡니까? 문재인 때는 비핵화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권영세는 그거 대담한 담대한 제안에서 술자리만 나오면 돈부터 주겠다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 세 단계 뛰어넘었다니까요. 이게 원래 김태효, 태영호 발상들이에요. 그래서 태영호는 코로나 때 10차례 이상 북한의 코로나 백신 무한 지원하자 이랬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예요. 근데 코로나를 지원할 수 없는 게 북한에 냉동시설이 없어. 그것도 무한대로 지원하자. 아마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정권의 흔히 말하는 정부라든가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를 태영호가 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과 매수 통해서 무슨 수로도 권력만 잡으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니까 반복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돈과 권력은 다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들이고 원래 이 김태효의 친이계 라인들이 태영호도 그렇게 배운 지 아닙니까?
야, 참 재밌다. 자, 그럼 태영호는 이렇게 되면 보수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나름 자체 발광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중진 정치인이 돼버리는. 지금까지는 백으로 왔는데 네. 이제는 조갑제가 달라붙었으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수에 안착하는데도 조갑제가 달라붙었었는데 네. 벌써 붙었어요. 조갑제가. 태영호 만세 찬양하는 영상 올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수 치매 노인들 또 쫙 몰려요. 네. 그것도 정광훈이 또 따라붙어요. 네. 그러면 태영호 대권주자 되는 거죠. 야, 저도 좀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아, 생각해보세요. 이 보수에서 대권주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이 이미 끝났죠. 없잖아요. 한동훈은 왜 조용해졌죠? 어느 순간 언론에서도 알기로는 사라졌고. 저 당에서 네. 입 다물라고, 예. 지금 당 지지율 낮아가지고 비상 걸렸는데 그 원흉이 한동훈도 돼 있다. 네. 입 다물라. 그래서 지금 그 도어스태핑 안 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동훈은 검사들 중에 n분의 1일 뿐이지 윤석열 후계자로서의 검사 대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술 좋아하는데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원래 인간으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믿질 않아, 술 안 먹는 사람은. 윤석열이 믿겠습니까? 하루 종일 술 마시는데. 쟤는 우리 술 먹을 때 이제 막 그 정리나 해주는 사람. 정리해주고 또 이런 의심도 해요. 같이 술 마실 때 자리에 있다고. 그럼 이놈만 술을 안 마셔. 그러면 우리 약점을 캐겠다 이런 의심도 하기 때문에. 우리 술 먹을 때 맨정신인 사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술꾼들은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영화 친구 있잖아요. 조폭들. 조폭들의 친구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쁜 짓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한동훈은 같이 안 해. 그럼 뭔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나쁜 짓만 이제 술자리에서 끝나고 시키면 한동훈이가 그 작업하러 가는 거일 뿐이지. 네. 어쨌든 술을 끝까지 마셔야지 동지가 되는데 한동훈은 동지일 수가 없죠. 아. 저는 여의도에서 술자리 할 때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술 마시는데 누가 안 마시고 있어요?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 나가라고. 아, 그런 사람 네. 그러기도 합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술을 안 마시면서 술자리에도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 여의도가 문화가 주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일단 네. 자기도 껴야 되니까 네, 술 안 마셔도 마시는 척하고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잡아내서 내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가라고. 제가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 안 피는데 이제 당에서 회의하다가 담배 피러 다 나가는 거야. 뭔가 안 나가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해.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담배 물고 그냥 가는 거예요. 피질 않으면서 무슨 이야기 하나 거기서 이제 거기서 온갖 주연이 나오니까. 그렇지, 온갖 정보가 다 네, 돌아다니는 밀고 거야. 나가야죠. 네. 네. 참. 알겠습니다. 자, 우리 태영호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원래 태용은 라이벌이 있네. 그 윤석열 지지도가 떨어지면 김건희 씨가 조용히 자명을 했단 말이에요. 30% 초반을 기준으로 네. 30% 초반 떨어지면 사라지고 그렇죠. 중반 넘어가면 나타나고 이게 근데 반복됐었거든요. 지금 27%까지 떨어졌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서 김건희 행보가 5, 6개 나오면 윤석열 행보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지금 윤석열은 잘 안 나오다가 안 나오죠,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사고치고 네네. 4.19 연설 나와가지고 사기꾼 색출하겠다고 사고치고 지금 그밖에 없죠. 윤석열은 지금. 4.19하고 4.19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김건희는 이제 화보도 윤석열보다 한 3-4배가 더 많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보도로 네. 윤석열의 요청으로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게 국정 파트너다. 파트너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된 거죠. 어느 순간에. 아니 이거는 뭐 저기 법적으로 보면은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입니다. 국정 교체가 된 거예요. 정권 교체가. 정권 교체가 됐다. 이제 윤석열이는 이제 4.19 연설을 보니까 이제 맛이 갔어요. 네. 상태가 심각하더만. 어쨌든 뭐 대통령 역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초조와 불안에 있는 것 같다. 술을 더 하루 많이 술만 마시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 저거 윤석열이 실제 4.19 연설문을 제가 직접 썼다는데 네. 지금까지는 뉴라이트가 써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자유타령만 했잖아요. 네. 직접 쓰니까 무슨 뭐 범죄를 막 사기꾼 다 범죄자 이야기 나오는 폭행, 거죠. 협박. 아니 4.19하고 폭행, 협박이 왜 관계 있으니까 검찰 기소장 쓰듯이 검찰에서 쓰는구나, 좀 이제. 막 갖다 술 먹고 쓴 거죠. 술 먹고 네네, 썼지 네. 뭐. 막 네. 질러대니까 이제 정상적인 역할을 못해. 이거 김건희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술을 안 마신다며.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활동을 할 수 있나 보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전체가 제2부속실이 되었다. 아니 그거 천공이 원래 얘기했어요. 전공 이야기했습니다. 천공이 일찌감치 부속실을 안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언론과 야당이 만들어서 끝까지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 천공이 설명했어요. 부속실을 만들면 부속실에 갇힌다. 네. 부속실 안 만들면 대통령실 전체가 김건희 거다. 이미 천공이 얘기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만든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또는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아니,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판단했겠습니까? 둘이서. 김건희가 나와서 야 일로 와봐 한 다음에 네. 너 내가 빠지면 지지율 올린다며 지지율 20% 추락했지. 네. 너 들어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정리했겠죠. 자기 구원투소 등판한 거예요, 그냥. 사실 이번에 뭐 개고기 발언이라든가 납북자 발언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에 발언이에요. 개입했죠. 정책에 개입했죠. 보통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께 전하겠다라든가 그런 아픔이 있으면은 우리 정부가 어루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지. 임기 내에 뭐 본분이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영부인 중에서 제일 똑똑했다는 사람이 이희호 여사인데 네네. 이희호 여사가 매일 장애인 찾아다니고 두부 맞습니다. 찾아 그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딴 데 잘못 가면은 정책 개입이 돼 버리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 안에서 김대중한테 조언할 수 있겠지만은 네. 자기가 나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정치에 개입했는데 힐러리는 아예 그냥 대선 운동하는 과정에서 복지는 내가 챙기겠다. 복지 프로그램만 했어요. 자기가 복지 그냥 프로그램. 복지는 내가 맡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왔는데. 그 이제 미국은 퍼스트레이티가 법적주의가 네.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 공약으로서 이 퍼스트레이티가 당선됐을 때 복지라든가 문화 프로그램에 뭘 하다는 걸 공약으로 자기가 내걸어요. 내세웠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표 많이 깎였는 거 감수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리 그렇죠. 같은 네, 경우. 근데 네, 네. 김건희는 집에 간다며 영부인 역할 안 한 건다 해가지고 부속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네. 자기가 아예 대통령에서 설쳐버리는데 이 개고기 문제 같은 경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식용을 금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정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개고기 안 먹어요. 안 먹죠. 수도권에서 개고기 다 없어졌어. 문화적으로 이미 자리 잡아가고 근데 있는 이제 거죠. 농촌에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구가 있는 강화도 같은데 다 노인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 사람들 개고기 먹는 거 그냥 먹다가 돌아가시면 되는 거야. 혹시 변 대표님 드세요?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아니 예전에 먹었죠. 내가 자 그럼 자 15년 전에 먹었다. 내가 노코멘트 할게. 노코멘트 할게. 근데 네. 그분들 먹고 있는 분들 60대, 70대, 80대 분이 먹고 있는데 이걸 네. 빼앗아 간다?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네. 먹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밑에 사람들 안 먹으니까 네. 한 20년에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놔두고 있는 건데 김건희가 뭔데 노인들 밥그릇 뺐겠냐. 네. 저는 이거 오히려 지지율 추락하는 지금 노인들밖에 안 먹잖아요 개고기를. 그리고 이제 뭐 그 주로 이제 시골에 이거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생계 전환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분들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양 산업은 없어지고 있단 사양 말이에요. 산업이 안 먹죠. 40대 이하에 누가 먹습니까 개고기를? 제가 이제 김포에 있으면은 김포 이제 면지역이 있어요. 면지역이 제법 있거든. 거기 분들이 게 먹으러 오라 그러거든. 안 가거든. 안 가거나 아니면 가서도 이제 삼계탕 먹거나 이러지 못 먹겠더라고. 저희 강화도에 이제 산악회가 있으니까 산 네. 타고 이제 뭐 보신탕집 들어가도 뭐 삼계탕 있으니까 삼계탕 우리가 꼭 있죠. 네. 30대 40대 가면 들어갔는데 딱 한 50명의 노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 이 나이 때들이 보신탕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강화도 같은 경우도 의대 몇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그 말이에요. 이걸 논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미 문화적으로 좀 해결되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해결됐어요. 같고. 예, 해결됐기 네. 때문에 모른 척하고 가면 되는 걸 뒤집어 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노인층 표밖에 없는데 노인층 표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러고 다니면. 네. 최근에 제가 만난 그 중진 의원인데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김건희가 우리 생각에는 뭐 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케네디 와이프 제클린 오나시스, 네. 제클린 케네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에바 페론이 목표다. 지금은 이멜다 에바 페론 이멜다하고 이멜다지, 비스무리하게 가요 이멜다. 이멜다지, 이멜다. 에바 페론 넘어섰어요 이멜다. 에바 페론이 남편은 대통령 출마하고 자기 런닝메이트로 부통령 출마하려고 하다가 그 페론 당해서 저지해가지고 출마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모르시죠? 이멜다가 복지부 장관 했는지. 거기까지 했었네. 이멜다가 복지부 장관 했습니다. 정치 비행고 다 했다고 하는데 이멜다가 이제 그 이멜다가 누군가 하면은 필리핀의 유명한 독재자인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인데 미스 필리핀 출신이고 구두 수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구두를 3,000켤레. 지금도 구두가 3,000개가 있는데 3,000켤레. 그거를 이 필리핀 이제 법원에서 압수를 못 해가지고 네. 지금 갖고 있고 이제 또 아들을 대통령 만들어 나가지고 아들 대통령 만들었죠. 다시 지금 똥땅거리고 있죠 그분이. 야. 근데 이멜다가 재밌는 게
어마어마한 사치를 하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난한 필리핀 국민들에게 내 옷과 외모를 벗어나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저는 김건희가 지금 이멜다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 가난한데. 내 옷 입는 거나 보고 즐거워해라. 딱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내 수술한 거 뭐 이런 것들 보고 즐겨라.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한동훈이 총선에 선대위원장으로 출연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한쪽에서 김건희 씨가 선대위원장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아니 그 이건 불가능하겠죠. 시장은 지금 자꾸 서문시장을 자꾸 들어간 거는 네, 하여튼 선거운동의 꽃은 시장인데 네, 네. 원래는 보수는 박근혜가 전담하다가 아, 그렇죠. 박근혜가 이제 시장의 시장의 여왕이었는데 네. 이제 박근혜가 들어간 다음에 나경원이 이제 대타로 뛰다가 네, 네. 나경원까지 죽여놔가지고 네. 시장은 누가 돌아가냐 이제 돌아다닐 거냐. 그래서 김건희 같은 사람 시장 가봐 의미가 없어요. 누군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몰라요. 네. 그냥 김건희가 계속 서문시장 가는 게 네. 내가 시장 돌아줄게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출마할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뛸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선대위원장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출마는 못 할 걸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 없어요 민간인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겠죠. 아니죠. 그런가? 이거 대통령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네. 아무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참. 근데 이제 하도 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문시장을 박근혜가 이제 5월에 현풍시장을 들어가겠다고 지금 다 알려놨거든요. 무슨 시장? 현풍시장. 아, 저기 대구 대구에 달성에 있는 현풍. 서문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예, 예. 서문시장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사실 박근혜가 거기가 홈타운인데 예, 예. 현풍시장은 훨씬 작아요. 예. 거기 가서 보여주겠다는 거지. 이거는 저기 네. 박근혜 그 저기 영역 침범인데. 네, 그러니까 현풍시장 갔을 때 네. 너희들 서문시장 가봐야 몇백 명이지 내가 네. 몇천 명 보여줄게 해서 현풍시장 들어간다는 건데 현풍시장 가면요 그 노인들이 더 많아 서문시장보다. 아, 그렇죠. 그 노인들은 일단 박근혜 손잡고 울고불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판정리하겠다고 지금 박근혜가 지금 계획 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현풍시장에서 박근혜 김건희의 이 현풍시장의 결투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나요? 거기는 이명박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TK는 결투가 벌어지는데 이명박은 나와도 현풍시장에 아무도 안 모여. 이명박은 시장에 워낙 많아. 안 모여. 아무도 안 모여. 어쨌든 그 현풍시장에서의 박근혜는 굉장할 겁니다. 그때 이제 김건희 아마 기 죽이겠죠 박근혜가. 아, 현풍시장에 곰탕집이 유명해요. 현풍 그래요? 할매곰탕이라고 유명합니다. 난 거기 칼국수 아마 유명한 칼국수도 거고. 유명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 원래 4월 만에 간다고 들었는데 김기현하고 좀 미스가 되면서 연기가 돼서 네. 박근혜 현풍시장 들어가면은 저도 대구 들어가서 기자회견 하려고 그래요. 현풍시장 가실래요? 아니 그 다음 날쯤 들어가서 네. 난 박근혜가 이렇게 정치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음. 친박 떨거지들 좀 다 집에 보내라. 네, 네. 또 옛날 친박들 끌고 와가지고 또 TK 한판 부리면은 이거 퇴보 중에 퇴보여서 네. 친박 떨거지는 다 집에 보내라고 제가 기자회견 하려고 그래요. 유영아부터 집에 보내라고요.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은 서문시장이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은 칠성시장이 있죠. 칠성시장 맞지만. 그러니까 내가 왜 현풍시장 가냐 싶으니까 작은 데 가겠다는 거야 자기는. 작은 한번 데. 보여주려고. 네. 윤석열 김건희 네가 대구 아마 들어와 봐야 니네가 무슨 대구에 연고가 있냐. 이 김건희 등판론이라는 것이 뭐 선거에 출마한다 이런 것보다는 선거 시기에 물론 뭐 특정 당을 지지하라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열심히 시장 돌면서 언론에 노출시키겠다. 이 정도 계획은 잡힐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고 어쨌든 김건희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네. 후보자 선거운동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잖아요. 아무 지위가 없어요. 김건희는 그냥 민간인 주부일 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법적으로 윤석열과 결혼했으면은 살 네. 권리는 있죠. 아, 이거 애매하네요. 애매해. 진짜. 근데 그런 전례가 없어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김건희는 특정 후보들 지원까지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자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안 예를 들면 나온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이 전국 돌면서 지원했어요. 네. 성남시장은 못하잖아. 못하지. 단체장이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선거운동.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은 못하는 문제 게 없다니까요. 부인이 한 적은 있어요. 민간이니까. 네. 예, 그럴 수 민간인이니까. 그런 사례들을 다 검토하겠죠. 야, 참 대한민국 재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김건희가 나서면요, 그럼 박근혜하고 무조건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일단 한동훈은 집에 간 거고. 한동훈은 이제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왜 자꾸 한동훈 서울시장론 나오고 하냐면은 너 총선 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 들어오면 이미 이 표 깎이니까 네네. 너 3년 뒤에 이제 정권 다 네. 끝날 때쯤 서울시장에 이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구 출신으로서 이 정통 보수를 좀 알잖아요.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둘 다 정통 보수들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통 보수는 어쨌든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김건희 대해서 지금 이 점점 이제 원래는 김건희 만세했었어 보수들이. 네네. 근데 이제 점점 이 TK가 떨어지는 게 거의 김건희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면 박근혜는 절제되어 있잖아요. 말을 한마디 그 하더라도 사람이 절제되어 내가 하면 있고. 이회창이나 박근혜나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수주의라는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너무 파격이 있는데 이 보수가 타락해서 줄 서면서 이상한 현상 벌어졌는데 다시 이제 조금씩 복귀를 좀 하는 그게 김건희가 나타나면서 영남권 지지율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저런 스타일을 보수의 노인들이 좋아할 수 없죠. 네네. 좋아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결론. 김건희가 등판하면 등판할수록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 투수로 등판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안 되고 김기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또 네. 수청해버렸기 때문에 대타도 없고 그럼 네. 마지막 마무리 투수가 들어와서 경기 망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시원하게 끝나고 말아봅니다. 이제 패전 처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이 정권은. 그래서 김건희만 무너뜨리면 끝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영남권 보수들이 김건희를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김건희는 마지막 구원 투수입니까? 아니면 패전 처리 투수입니까? 아니 구원 투수 들어왔죠. 네, 구원 투수로 들어왔는데 망가지면 마지막. 이제 김건희 제끼고 이제 패전 처리 투수로 그 패전 처리 투수를 먹으려고 김종인이나 이재호나 박지원이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패전 처리 투수를 노리려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종인보다 요즘은 이재호가 더 이재호가 더 무섭죠. 신뢰도가 있죠. 아우, 그죠? 아니고 조직도 있고 이명박을 다 움직이고 요즘에 네. 또 매불쇼에서 떠가지고 또 젊은 층의 인기가 대단하대요. 거기에다가 뭐 중도적인 느낌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재호가 패전 처리로 들어오면요, 그럼 네. 뭐 무조건 내각제로 바뀝니다. 아. 이재호가 패전 처리 투수로 들어오면 윤석열 그냥 안 둘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하고 딜을 치죠. 딜을 친다. 임기 보장 줄 테니까 권력 다 내놔. 사실 김종인도 그런 구상 늘 할 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노리는 사람들이 김무성이 뭐 다 노리고 있어요. 박지원까지. 근데 패전 처리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이재호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의 퇴임 후 안전판 보장해 줄게. 예를 들자면 임기 단축이라도 하자. 임기 단축보다도 권력을 다 뺏는 게 핵심이겠죠. 임기 단축은 개헌이거든. 그러니까 뭐 임기 단축보다도 이제 모든 권력을 갖고 우선은 네네. 이름만 대통령하고 술을 마시든 뒤집어 자든 어. 보이지 마. 이제 검사들 지분은 그냥 인정해 줄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아, 검사 지분 인정 안 되죠. 해주는 거예요? 이재호가 들으면? 검사 지분 되면 총선 패하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껍데기만 남겨놓고 이제 이재호 친이계가 다 먹겠다는 얘기죠. 그게 올 연말부터 어느 정도 드러날까요? 김건희가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망가지냐 문제인데 뭐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호가 필요한 게요.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호가 필요할 겁니다. 야, 그것도 뭔가 지렛대가 이재호는 되네. 이 박근혜를 철저히 원수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TK에서 제일 위협적인 세력은 박근혜인데 그리고 윤석열은 박근혜 감옥에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홍준표도 박근혜 엄청 싫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싫어. 이재호도 홍준표 되게 친해요. 둘이. 둘이 친해요. 이재호가 맞아. 들어와서 어차피 둘 다 알고 보니 예. 친이계잖아. 그래서 박근혜 이제 이걸 막아버리고 네. 적당히 윤석열 지켜주고 지들이 해먹는 거. 사실 이제 그래서 패전 투수 싸움이 제일 살벌할 겁니다. 아마. 지금 예를 들자면 김태효라든가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친이계 경향이 다 많잖아요. 친이계잖아요. 네. 그리고 태용호도 친이계고 그 김영호 친이계고 김태호 친이계고 다 친이계들이에요. 그거 말고도 대통령실에 친이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알면 박근혜 쪽에서도 알지 않을까요? 알죠. 그럼을. 알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 유영환이 뭐니 윤석열이가 손잡으라는 하는 거를 손을 안 잡을 까지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 적들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게. 자,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인물들의 등판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건희 등판은 패전 처리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걸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내용이 뭐 좀 주간지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아니 현실이 주간지기 때문에 주간지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 현실이 주간지인데 딴 얘기하고 있으면 안 맞는 겁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간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